안녕하세요.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와 함께하는 비욘드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소화기암 환자분들에 있어서 영양과 운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윤정, 정주원, 정윤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칠구 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윤지입니다. 저는 주로 소화기암의 내시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윤정입니다. 저는 위장관 분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정주원입니다. 저는 췌장암 담도암으로 췌장 담도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 교수님과 함께 소화기암 환자들에게 있어 영양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댓글창 활발하게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화기암과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다들 잘 드셔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유독 소화기암 환자에 있어서 영양 결핍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화기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영양 결핍이 거의 없지만 보통 진행성으로 이제 발견이 되면 소화기암은 영양 결핍이 굉장히 되기 쉽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대부분 영양 결핍이 있는데요. 식도암, 위암, 특히 췌장암에서 영양 결핍이 잘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암 영양이 결핍되면은 치료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예후나 합병증, 삶의 질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그 연관이 많아서 소화기암 환자에서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영양이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영양이 치료만큼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화기암 환자에 있어서 영양이 치료만큼 중요하다는 점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화기암 환자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영양이 결핍되면은 항암 치료를 잘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항암제 용량이 줄거나 항암제 치료를 스탑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사망 위험도 높아지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후에도 회복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감염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에서도 그 영양이 좋은 분들은 삶의 질이 잘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잘 안 되면 삶의 질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높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잘 밝혀진 바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고 또 우리 보호자 입장에서 우리 가족이 영양이 어느 정도 충분한 건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 결핍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팁도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양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부적절한 영양 공급으로 신체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것을 영양 장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에는 굉장히 5가지 정도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이 낮다, 불량하다, 말뉴트리션 영양 불량이라고 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병에 걸리시면은 근력이 감소하고 노쇠하시잖아요. 그런 분류도 한 가지가 있고 또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비만도 사실은 영양 장애입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환자분들이 오베시티 환자들은 굉장히 영양이 부족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세 영양소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오랫동안 굶으신 분들이 식사를 재개함으로써 영양 재개 증후군이라고 대사 증후군이 생기곤 하는 이 모든 것을 영양 장애라고 하고 저희 이제 암 환자들이 주로 겪는 것이 영양 불량이 되겠습니다. 미세 영양소 이상이랑 그 증후군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미세 영양소 이상이라는 것은 환자분들이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네.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각기병이 있었다 뭐 이런 병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교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영양이 충분하지 않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런 영양 흡수가 좀 부족하신 저희가 이제 절제를 위절제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영양소를 드셔도 흡수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세 영양소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재개 증후군이라는 것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식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굶으시다가 갑자기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대사 증후군,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갑자기 설사를 하신다던가 뭐 구토를 하신다던가 이런 증후군이 갑자기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주치의분들께서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영양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양 불량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환자분들도 먹고 싶은데 못 드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게 입맛이 아예 없거나 또 음식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 하시는 경우에는 또 참는 게 그냥 대처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나요? 저희가 이제 아까 재개 오랫동안 굶고 있다가 갑자기 먹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영양 저희가 공급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인슐린 분비량이 확 증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포 안으로 전해질이 확 들어가면서 혈중의 전해질이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심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증후군인데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의료진이 아까 정윤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처를 잘합니다. 천천히 영양을 이제 공급하고 또 티아민 같은 걸 특별히 더 공급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의료진을 신뢰하시고 이렇게 영양 공급을 이렇게 천천히 재개하시면 좋고 저희가 이제 잘 못 먹는 환자들한테는 이제 뒤에도 이제 종지원 교수님이나 정윤정 교수님이 많은 얘기를 해줄 텐데 저희가 못 먹을 때는 이제 보충으로 이제 액체로 된 게 있어요. 경구로 보충하는 그걸 이제 드리고 간간히 더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맥으로도 공급하고 또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영양을 이제 잘 평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또 말씀을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이제 영양이 잘 공급될 수 있는 팁도 이제 뒤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띄워주신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인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영양 불량이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부분은 질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질환과 상관없이 그런 지역에 사시는 어린이라든가 분들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나 기아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질환 관련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만성 질환, 암 같은 경우에는 암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염증이 동반되면서 지속적으로 소모적인 그런 영양의 부족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소화기암이 있으신 분들은 만성적으로 영양 불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저희 환자의 증례신데요. 이분은 이제 위암이십니다. 환자분이 이제 잘 못 드시고 복통도 있으시고 이제 대변에서 피도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보시면 저 부분이 어딘가 하면 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유문 통로입니다. 저 부분이 저렇게 암 종양으로 막혀버리니까 당연히 음식이 저류가 되고 내려가지 않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구토를 하시거나 힘드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그러면 계속 못 드시게 저렇게 놔둬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이 금속으로 된 망을 위 12지장과 위 사이의 유문에 걸쳐가지고 좁아진 내강을 넓혀서 식사를 하시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저렇게 노랗게 점선으로 이어진 부분이 이제 대장암 부분입니다. 대장암이 이 내강을 막고 있으면은 그 위쪽으로는 배변이 되지를 못하니까 배변이 이렇게 저류하여서 굉장히 장이 많이 늘어나고 아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못 드시겠죠. 저런 분들은 그 병변을 내시경으로 확인하여서 그분 역시 스텐트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가능하면 식사를 하시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임윤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양 불량이 사실은 췌장암에서 많거든요. 정주원 교수님은 네. 어떻게 환자를 보고 계신지.
사실 췌장암은 증상 중에 하나가 환자들이 못 먹어서 체중이 많이 빠지고 영양 결핍이 돼서 오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췌장암의 가장 큰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영양 결핍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췌장암을 수술하신 분들은 또다시 수술해서 위장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음식 섭취하고 흡수하는데도 장애가 있습니다. 또 췌장암이 진행된 췌장암인 경우는 위암이나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방금 보여주신 사진처럼 위나 대장 쪽이 꽉 막혀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마찬가지와 같은 스텐트 시술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치료의 목적에 대한 슬라이드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교수님들 세 분께서 많이 긴장하셔서 댓글 많이 인사를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사월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네. 네, 이종도님도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듣겠습니다. 교수님들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파이님, 배제크님, 그리고 앞서서 오영도님도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질문을 실시간으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네. 질문들에 대한 답변 해보면서 가보려고 하는데 한번 네, 네. 해볼까요? 네, 네, 네. 의기양양님께서 채식만 하는 게 실제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나요? 하는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채식만 먹는 게 채식주의자잖아요. 채식에는 이제 섬유소가 많거든요. 근데 섬유소가 많으면 실제로 대장암이나 여러 가지 암 예방에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채식을 하면은 항산화제,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이런 게 풍부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 채식만 있는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암이 더 예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 있는 그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채식이 항산화제에 포함되고 파이버가 섬유소가 많아서 암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그 채식주의자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고, 채식을 많이 드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향기님께서 단백질 보충한다고 계란을 하루에 4-5개씩 드시는데 아마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드시나 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콩팥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 되신다고 하네요. 네. 네, 이게 계란이 네. 그 이제 철분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이제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또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이 이렇게 단백질이 이게 꼭 좋은 단백질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것만 치우쳐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균형 잡히게 이렇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콩팥이 나쁜 분들은 단백질을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충을 나쁜 좀 분들은. 하면은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콩팥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건데, 건강한 사람들은 계란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지는 않고요. 진행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콩팥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란 양을 자제해야 되지만,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은 혹시 암 환자셔서 식사량이 줄거나 영양 상태가 부족하신 분들은 계란을 하루에 4-5개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는 없으신가요? 그 환자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새 챗GPT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좋은 연구들이 막 나오면은 그 연구를 보고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 교수님들이시니까 저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막 따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연구는 사실은 그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신뢰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 주실 예정이니까요. 소화기 건강, 소화기 질환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가 영양치료의 목적인데요. 이 영양치료의 목적은 아까 영양이 불량하면 환자의 예후가 나쁩니다. 특히 소화기암 환자들은 굉장히 영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까?
가능한 빨리 선별을 해야 합니다. 이분이 영양이 부족하다. 원래 이렇게밖에 조금밖에 안 드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가족분이나 가까우신 분들이 이거 정말 못 먹는 게 확실해. 이렇게 이제 해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선별이라고 하고 이제 모시고 오시면 또 저희 의료진이나 아니면 영양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같이 이렇게 그것을 어떤 부분이 부족하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환자의 예후를 조금 더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견디게 하고 또 예후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평가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영양선별은 영양불량 위암인 환자들을 가능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겠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집에 계신 가족분들 또 스스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오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선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버님 지금 식사 잘 하시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하시면은 가장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영양선별 도구가 NRS 2002라고 병원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시면 저희가 키와 몸무게를 알면은 체질량 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체질량 지수가 20.5보다 낮은가 또 최근 3개월간 환자분의 체중 감소가 있었는가 바로 지난주에 식사량이 갑자기 감소하셨는가 그리고 환자분이 계속 누워만 계시고 중증에 들어가셨는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병원에 모시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시면은 환자분의 상황을 얼마나 몸무게가 빠졌는지 보고 이렇게 판별을 해드리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심하다, 또 괜찮으시다, 조금 지나시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별을 해드리고 심하신 분들은 바로 영양치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이 식사량이 줄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식사량이 줄면은요, 이제 환자분들은 운동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리적인 활동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 자체가 이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하루에 kg당 25에서 30kcal이고 대부분 1,800에서 2,000kcal를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것을 이제 단백질 잘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 탄수화물이 저 칼로리의 50에서 60%, 지방은 탄수화물의 한 반 정도, 15에서 30%, 그리고 단백질은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정도를 섭취를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으시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맞죠. 어떻게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신데 계산하시기가 쉽지 않아서 최근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이트를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식품 안전 섭취 가이드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치시면 저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기 보면은 음식에 따라서 이 칼로리나 들어있는 영양소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예를 들어서 계란을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계란라면,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저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칼로리를 계산하시고 그에 포함된 단백질, 지방까지 쭉 연결해서 진행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갤럭시 보면 삼성 헬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런 서비스를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이라이트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소화기암 환자들의 영양 수칙에 대해서 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소화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암 환자들은 어떻게 영양 공급을 하고 영양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경구 시기를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좋은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영양주사를 맞는 건 하나도 소용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암이 있는 경우는 이제 드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이 드시는 것처럼 하루 3끼, 하루 2끼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중간중간 간식으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도 사람마다 어느 시간에 더 입맛이 더 잘 땡기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잘 소화도 잘 되고 식사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어느 시간대에 입맛이 제일 좋은지 소화가 잘 좋은지 이건 본인 스스로를 좀 체크를 해봐서 그 시간대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식사를 하실 때 가능하면은 이제 음수량, 물이나 국을 좀 많이 말아서 드시거나 이런 건 피하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소화할 때는 위장관 운동 기능도 하지만 소화제, 이렇게 소화 효소제가 같이 나오는데 소화 효소제가 물을 많이 드시면 다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화 효소제의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물은 최소한으로 드시고 잘 씹어서 오래오래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 또 하나는 이제 암 환자, 항암 치료를 하시고 수술하신 분들은 입맛도 변합니다. 냄새도 잘 못 맡고 입도 막 뭔가 드시면 쓰다고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조미료, 다양한 음식,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해서 어떤 음식에서 본인이 제일 입맛이 잘 땡기고 잘 섭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새콤한 음식을 하게 되면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씹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드시는 양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위 수술을 하셨거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위장관이 아까 폐쇄가 있어가지고 스텐트 같은 거 넣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못 드시면 제가 중간중간 간식을 드시라고 하잖아요. 뭐 고구마 이런 것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엔 액상 경구 영양 보충제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케어, 메디웰, 그린비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정말 좋은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을 위한 프로틴 강화제도 있지만, 암 환자나 어떤 특정 질환, 당뇨, 신장 질환, 이런 위장관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영양소를 더 집중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양보충 음료를 중간중간 간식으로 한두 개씩 드셨으면 하고요. 또 이제 입맛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보충 음료들을 한 번씩 다 시도를 해봐서 본인의 입맛에 잘 맞는 것을 골라서 잘 체크를 해서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체 활동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워 있으면은 입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운동하고 근육량이 잘 건강해야 입맛도 많이 땡기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수영 아니면 달리기를 하고 나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래서 운동량도 충분히 유지를 하셔야 입맛도 많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체 활동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음식에서 이어서 운동도 사실은 암 환자에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암 환자들에게 근육량이 생존과 또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조금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근육이 암 환자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지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이제 근육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같은 나이라도 근육량이 많은 환자들은 체력도 좋고 그리고 암 치료도 잘 견디고 예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단순히 체력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근육이라는 데는 대사기관이거든요. 이제 단백질, 에너지, 면역, 염증 이런 걸 조절하는 굉장한 중요한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잘 유지하는 게 좋고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육 증강 운동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하고 또 단백질 섭취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는 기운도 없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원장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운동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날카롭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입원해서 전혀 못 움직이는 환자도 저희가 침상으로 재활치료를 하거든요. 이제 재활치료사나 이제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다리 운동도 시키고 자꾸 이제 자세도 이동하게 하고 휠체어도 이렇게 다니시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지용 교수님도 아까 이제 강의 이제 여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계단 운동이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또 힘들게 하면 그만큼 또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나면 식욕도 있고 기운도 나고 치료에 잘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운동을 정말 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침대 위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우리 손에 악력이요? 악력기 있으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면 손에 계속 쥐고 주먹에 쥐고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운동이 됩니다. 이제 우리 손의 악력이 생존율하고 연관이 많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고 팔 근육 올라가면은 다리 근육도 이제 천천히 계단 오르기 열심히 하시면서 회복을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절대 근육량은 늘지 않고 점점 줄어듭니다. 무섭게 줄어들기 때문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무섭게 줄어든다는 말이 굉장히 귀에 꽂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암 환자분들께서도 힘들더라도 운동을 하는 게 생존율에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연님께서요. 위암 수술 이후로 붉은 고기는 못 먹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맞다면 위암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네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수술을 하시면 위를 다 절제하셨거나 아니면 3분의 2 이상을 잘라내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위는 음식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거기서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잖아요.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잘려나가니까 소화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십니다. 그만큼 영양이 불량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고기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붉은 고기를 우리가 못 먹게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예방적인 요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암 수술이 물론 암이 재발하면 안 되겠지만 예방적인 부분보다는 영양을 잘 섭취하시는 게 향후 예후를 더 좋게 하는 게 더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골고루 좋아하시는 거 잘 드시고, 특히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위가 이제 조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더부룩하시거든요. 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자주 잘 씹어서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슬기님께서요. 소화기암 수치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 주시는 것만으로는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소화기 암을 보는 수치가 알파피토프로테인도 있고 그거는 간암을 보는 수치고요. 여러 개가 있군요.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CEA라는 수치는 주로 위암 대장암을 보는 수치고요. CA19-9라는 수치는 이제 췌장암 담도암 쪽을 봅니다. 물론 다른 암에서도 서로 겹치는 그런 게 있긴 한데요. 지금 그냥 주신 수치만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CA19-9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치 양 봐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거는 이제 검사하는 기계마다 정상 수치가 다르긴 하는데 한 35에서 37까지가 정상이고요. 검진에서 이 피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약간 질문하신 분처럼 약간 수치가 높아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 정도 수치는 정상 범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거는 대략 한 80%, 90%의 정상 환자는 이 정도다라는 수치를 그렇게 한 거지 칼같이 이거보다 높으면 암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또 CA19-9 수치는 췌장 담도 암이 있을 때만 올라가진 않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난소에 물혹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폐질환이 있거나 결핵을 앓아서 폐가 조금 망가졌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는 저희가 절대 암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 질문자의 수치 정도로는 추적 관찰하고 이후에도 계속 이 정도 수치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추가 검사는 사실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영도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와 관절로 인해서 진통소염제를 10년 넘게 복용하시다 보니까 위가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진통소염제만으로도 맵고 짠 거 평소에 안 드시는데도 이렇게 위가 망가질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저희가 특히 65세 나이가 더 들수록 진통소염제 먹으면은 위궤양이나 여러 가지 위장장애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식사를 조절하고 그렇게 해도 진통소염제만으로 나이가 들고 특히 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더더욱 이런 진통소염제에 의한 위궤양, 위장장애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위궤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그 약을 같이 진통소염제와 먹으면은 진통소염제에 의한 위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하나만 더 드시면은 진통소염제에 의한 위 손상, 위장 장애를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괜히 보니까 이렇게 위궤양도 아주 심하게 왔었고 피범벅된 제 위 부장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게 오셨다는 얘기인데 진통소염제를 드시게 되면 환자가 위궤양이 생겼을 때 그런 통증을 소염제가 가리는 마스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위궤양을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닌데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장이 터진다거나 출혈을 멈추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시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소염제를 저렇게 이제 반드시 통증 때문에 이제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위산 억제제를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더 드리면은 고용량의 비타민 C는 위점막의 손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같이 위장에 위궤양이 있으셨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비타민 C 가루를 공복에 드시는 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시고요.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를 열심히 잘 드신다 그러면은 굳이 비타민C 보충제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는 위궤양이나 위점막 손상, 만성 위축성 위험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드신다 그러면 식후에 드시도록 권해드릴게요. 네, 식사 중간에 먹는 것도 좋대요. 비타민C하고 식사 중간에 먹었을 때가 제일 좋다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60대 아버지께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용종이 좀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제거를 하고 또 큰 거는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좋은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해서 조금 불안했는데 어떻게 이게 좀 더 불안을 해야 할 일인지 또 네. 질문 남겨주셨네요. 아니, 그럼요. 저희가 이제 50세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 반드시 받는 게 유리하세요. 용종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게 또 암으로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좋은데 되게 이제 용종이 선종인 경우도 있고 또 염증인 경우도 있고 가증식성 용종도 있는데 되게 선종인 경우에 암으로 넘어가는 그 암 전 단계라고 해서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아마 선종이었는데 이거를 내시경적으로 완전히 제거했으면은 이건 괜찮습니다. 그쪽에 이제 완치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용종이 다른데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용종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또 내시경을 받아서 또 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암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암 전 단계에서 내시경적으로 뗐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암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조기암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완전 절제가 또 가능하거든요. 네. 저 추가를 하면은 아버님께서 용종이 여러 개 있고 특히 선종이 있었으면은 자녀분들도 아마 있으실 가능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잊지 말고 검진을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님께서요, 위 전절제를 하게 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게 맞는 사실인지 질문을 좀 남기셨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위 전절제나 이제 위를 절제하면은 오랜 기간 지나면 바이타민 B12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타민 B12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또 주사를 이제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빈혈도 이제 잘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꺼봉님 질문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이게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니, 이게 제가 네. 이제 USDA에서 새로 발표한 푸드 피라미드인데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해세 식단이 뭐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단이거든요. 이제 지중해세 식단은 이제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자주 또 어느 정도 칼로리를 이렇게 먹는다는 것을 이제 정의하고 그걸 음식 피라미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형으로. 그리고 또 대시 다이어트, 고혈압을 이제 좀 적게 하는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해서 푸드 피라미드로 얘기하는데 푸드 피라미드는 어떤 거냐면 좋은 영양 그 식단을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질환을 억제하고 건강에 좋은 장수하는 식단을 이제 제한하는데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어느 주기로 먹고 뭐 이런 걸 제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음식 짜임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영도님께서 세 분 교수님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니까 더 도움되었다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교수님과 함께 소화기암 환자에서 영양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암에서도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암 예방 수칙은 이제 저희 뭐 세계 암 연구 재단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가장 많은 건데요. 이제 그 수칙을 보면은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비만 안 되고 또 너무 음식을 저체해서 또 근육량 감소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먹고 또 적절하게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좋고 근육량을 유지하시는 거 중요하고 또 그리고 채소류 그리고 이제 섬유질 많은 음식 드시는 게 좋고 술, 담배 물론 안 좋고요. 그리고 고당류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그리고 가공육, 우리 뭐 햄 이런 가공육이 별로 안 좋고 붉은 육고기도 사실은 대장암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만되지 않게 이제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내시경 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도 50세 이상 또 가족력이 있다면 아까 이제 정준 교수님 말씀한 대로 더 자주 내시경을 해보고 또 용종을 떼고 또 용종 떼고 난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내시경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못 드시게 되면 아까 정윤준 교수님이 내시경 치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못 먹는 원인이 되는 암에서 통로로 만들어 주셔서 식사를 또 할 수 있게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소화기 내과가 그런 거 하는. 제가 이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소화기암이 많다고 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검진을 많이 해서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환자분들, 그 젊은 분들이 햄버거, 피자, 이것들이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시기를 하신 분들에서 대장암의 빈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패스트푸드, 저런 아까 적색고기 말씀하셨는데, 저런 가공육, 저런 것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기의 시기가 훗날에 질병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에게 맞춤 대장암 예방 수칙으로는 가공육 덜 먹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비만 예방. 비만 네, 예방. 또 운동하시는 거.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시경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장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희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또 외래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까요? 네. 암 진단받은 환자분들이랑 또 가족분들의 식단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우선은 웬만한 병원에서는 이제 영양팀에서 암 진단받으신 분들의 영양 상담을 해주십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우선 어떤 암이었는지 그리고 암 치료
하고 나서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암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치하고 회복 중인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다 상담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식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음식이 좋다고 해서 이 음식만 드시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정말 피해야 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해주시고, 또 좋은 식단 같은 것도 예시로 권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니시는 병원의 영양팀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식단을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거는 혹시라도 암 환자분들의 식사를 제한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닌지, 이런 음식은 안 돼, 뭐 고기, 아까 예방을 위해서는 가공육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암 환자의 회복기나 암 환자로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공육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걸 사실 저는 제한하진 않고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영양 공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단 제한은 하지 않고, 대신 이런 음식에 뭐 메스꺼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구토가 난다든지 이런 반응을 하신다면은 다른 가족들이 이제 식사 시간을 조금 피해서 그런 시간 조절하시는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췌장암 환자든지 말기암 환자들 못 먹으면 그 치료 잘 못하고 또 예후도 나쁘기 때문에 영양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정종 교수님께서 뭐든지 먹을 수 있을 때 고칼로리, 고단백이 되는 걸 뭐 어떻게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암 생존자가 되고 또 이제 암 치료를 다 끝났고 다시 2차 암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러니까 가공육을 덜 적게 먹고, 그다음에 붉은 육고기 적게 먹고, 또 칼로리 많은 거 너무 많이 안 먹고, 섬유질 많이 먹고, 이런 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암 치료 말기암 환자에서 못 드시면 그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드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정지용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람, 저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게 체중도 유지하고 비만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얘기했는 뭐 붉은 육고기 먹지 말고 가공육 되도록이면 삼가하고, 또 초가공식품 이런 것 많이 드시지 말고 비만되지 않게 잘 운동하고 해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민정 교수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세 분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암 치료를 끝내고 제2의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또 교수님들께서 응원이나 혹은 조언의 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윤준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서 지난주에 비가 왔는데 오늘 기차를 타려보니까 비 온 뒤 엄청 날씨가 개어가지고 저희가 비 온 뒤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암 환자분들께서 이 비 온 뒤에 이런 느낌을 기다리시면서 계속 견디시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견디시고 이제 나오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암 예방 수칙, 재발 수칙을 지키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민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암 연구학회가 사실 영양연구회가 소화기 암하고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또 암 예방 연구도 이제 같이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 집단인데 저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어떤 톡이 말씀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화기 내과 의사를 이제 소개를 하면은 소화기 내과 의사는 이제 내시경에서 그 조기에 이제 위암을 발견하고 대장암 발견하고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윤준 교수님이 굉장히 전문가인데요. 이제 조기암 환자들 내시경적 치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전문으로 하고 또 못 드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이제 드실 수 있게 하고 또 소화기 기관이 이제 영양 먹고 이제 영양을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관인데 이제 그런 게 장애가 있을 때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영양이 어떤지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진료 볼 때 이제 잘 이렇게
말씀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주원 교수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이제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를 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고요. 우선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줄이고, 그러니까 즐겁게 사셔야 되고요. 맛있는 거 드셔야 됩니다. 몸 건강에 좋은 음식만 드시면은 어쩌면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건강한 음식을 드시되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유지를 하시고, 건강한 운동, 너무 무리한 운동, 몸짱이 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를 하시고,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시면은 암 예방에도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화기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영양과 운동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이외에도 더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